네,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여야 정치권은 추념식에 참석한 후 전국으로 흩어져서 표심 다지게 나설 예정인데요. 막판 판세,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3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제 열렸는데요. 추미애, 홍준표, 유승민, 조배숙, 이정미 대표까지 모두 당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표심 다지게 오늘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데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좀 조용하게 그 유세를 치를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선열들의 또 의지와 그 뜻을 기리면서 아마 그 신발끈을 다시 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선거가 약 7일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선거 운동을 평가하고 전략을 점검한 후에 나머지 한 일주일간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전략을 재점검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집에 있어서 선거운동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나자마자 추미애 대표는 충청권 표심 다진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유세 중단을 선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 경제, 정책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 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력을 할 이런 움직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의 지도부는 전국의 각 지역에 총출동해 있고요. 반면에 바른한국당의 경우는 홍준표 대표는 당사에서 전체적으로 표심이라든가 또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여론조사도 분석하고요. 또 후보들 지원하는 문제 고공전을 펼치겠다. 예. 대신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네. 홍준표 대표 좀 궁색한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가는데 후보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목소리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당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일단 당의 전략으로 세운 것 같고요. 일단 야당이 현재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12일 일단 북미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평화의 무드들이 현재 야권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바람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충일이니까 아무래도 조용하게 오전에는 마이크, 오후에도 마이크를 거의 쓰지 않고 현장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현충일 분위기를 감안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야 모두 발빠른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의 유세 지원 중단 이 부분을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입장 먼저 듣고요. 이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각 지역의 인물들이 예컨대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가면 대구 지역 신문이 홍준표 대표의 기사를 덮입니다. 권영진은 없단 말이죠. 부산을 가면 서병수와 오거돈의 대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홍준표 대표 기사가 그러니까 후보의 우월성 저희가 내놓은 후보들을 저희들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비교 예컨대 서병수와 오거돈의 비교 또 권영진과 임대윤 이름을 잘 몰라서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들의 비교를 좀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죠? 이것이 위장 평화 쇼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분은 지금 나 부끄러워서 다니시질 못한대요. 그래도 선거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니셔야 된다고. 네.
자,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다니면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요. 지금 또 안 다니니까 한번 다니셔야 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지역 인물론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또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안보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있지만은 6월 12일 있을 그 싱가포르 회담이 결국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폐기의 출발점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여전히 안보 문제가 남아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특히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하게 되니까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하겠다. 예. 이렇게 굉장히 축소된 선거운동으로 가는데 과연 이게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또 이거를 역이용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정당의 대표로서 당당한 선거운동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별로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당 대표면 여당 대표답게 지역의 인물을 내세우고 또 공약과 정책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선거운동을 깨끗하게 갖고 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홍준표 대표가 유세 그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나서니까 문재인 대 홍준표 이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인물이 부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유세에 나서지 않은 이후에 좀 인물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큰 바람은 사실상 이런 한반도 큰 평화 무드 속에서 큰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대표의 좀 그런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막말이라든가 계속된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 어떤 대안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네. 국정농단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커다란 야당의 비전이라든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가 지역에 가면 후보들이 다 피해버리고 소위 말하는 홍준표 패싱 논란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 저는 추미애 대표도 사실은 상대에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대범하게 상대도 존중하면서 집권 여당의 더 큰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야당의 이 모습도 역시 지금 뭐 야당이 여러 개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서로 지금 보수의 적자를 지금 자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과연 보수가 그렇다면 어떤 대안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위장 평화쇼라든가 지나친 발목 잡기, 뭐 국회 법안 통과는 뭐 거의 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야당이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기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결국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기울어진 이 판을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도 좀 더 너그럽게 야당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야당은 정말 국민들께 우리가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이끌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에 걸맞는 과거의 국정농단에서 벗어난 그런 야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국민들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지방선거 전날에 대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후보들이 누구보다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요. 막판까지 지금 단일화 변수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전 투표가 모레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단일화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예. 단일화를 하려면 최소한 오늘 정도 단일화 결정을 하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미 여론조사 들어갔어야 되는 들어갔었어야 상황인 되는데 거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형식적인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실질적 단일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쪽이 이게 조금 보통 한쪽이 기울어져야 예, 이 앞서 단일화가 나가고 성사가 한쪽 되기 후보를 쉽죠. 밀게 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대항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두 후보가 아직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단일화에 의한 표 쏠림, 표몰이 효과는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한 이 단일화가 되려 그러면 후보 간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은 당대 당의 후보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25개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도 있고 또 130여 명에 가까운 서울시 의원 후보들도 있고 또 구의원 후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럼 두 후보 간의 정책과 공약의 어떤 조율을 통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형식적인 단일화가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단지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끌고 가기 위한 그 양 후보들 간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략일 것이다. 어쨌든 시간도 촉박하고 지금 2, 3위 여론조사상으로 2, 3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도 크지 않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단일화를 생각하는 이 두 사람 또 두 당의 어떻게 보면 셈법이 너무 다릅니다. 동상이몽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다. 뭐 예. 국회 의석수라든가 또는 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중심은 자유한국당이 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의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그런 중도 보수 표심을 받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요. 후보 입장도 다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역시 보수 여당의 적자인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예. 입장이지만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역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본인의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데 당의 입장, 후보들의 입장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양보할 경우에는 보수의 적자를 바른미래당이 넘겨주는 셈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는 만일의 경우 양보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철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은 물론 이번에 이 낙선을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 양보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더 큰 정치적 미래는 이제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진영이 모두 정말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그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형식적인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도 내용적으로라도 이 분위기를 끌고 가야 한다. 그런 네. 절박감들이 지금 마지막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만일의 경우 지금이라도 단일화가 된다면 물리적으로는 오늘 정말 여론조사하고 내일까지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당의 입장과 두 후보의 입장이 너무나 치열하게 두 사람 다 정치 생명 또 두 당 모두 제1야당의 자존심을 놓고 이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정작 뭐 박원순 후보 쪽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사실 회동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바른미래당의 그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 회동조차를 몰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너지 효과 하나로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원적으로 당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각각 옛날 바른당 출신과 또 국민의당 출신들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후보들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울의 노원병과 또 송파의 그 재보궐선거 그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어떤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 속에서 유승민 당대표가 좀 배제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야당의 재편과 또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속셈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지방선거 패배하더라도 이후에 보수의 재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 주도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상당 부분 좀 배제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본인이 바깥의 사원보다는 당 내부의 전열을 정비하고 또 통합과 협력을 해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치르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본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당의 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단일화 여부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보수 재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홍준표 대표도 안 후보가 양보하면 지방선거 후에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존의 입장하고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통합을 해야만 네. 문재인 정부에 맞설 수 있다는 기본 노선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뉘앙스는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네. 이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접전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이대로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에 흡수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향후에 그동안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치와 노선이 사실상 폐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분당돼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흡수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를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당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과거의 국민의당 출신들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가야 될 길과 바른미래당의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서로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고요.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이제 보수 진영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홍준표 대표 중심의 자유한국당 내부의 목소리 또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갈라져 있는 전혀 사실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예. 지금도 물과 기름처럼 붕 떠 있는 당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점에서 좀 국민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양 바퀴가 돼서 굴려가야 되는데 보수 진영이 지금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내부 분열과 과거의 국정농단에서 아직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좀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장의 단일화 여부 이건 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기지사 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 때 이제 네거티브와 검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공격 또는 해명 요구는 우리가 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거 없는 공격은 흑색 선전,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 후보가 좀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가 지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의 전화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은 그거는 굉장히 사실관계에 근거한 예. 이제 공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이제 검증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경기도 지사 후보 토론회를 잠깐 봤는데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제기한 특정한 여배우를 만난 적이 있느냐 또는 뭐 주진우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조금 희박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후보자가 공개적인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는 명백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이재명 네. 후보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그동안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선거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그 어떤 공약과 정책의 효과보다는 이거 네거티브에 대한 득표라든지 또는 표를 못 찍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이 네거티브를 선거 때 주요한 그런 어떤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검증보다는 공약과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피해지니까 소외되니
한 유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예. 이재명 후보도 이런 네거티브 공격이든 검증에 대한 요구든 본인이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이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검증 과정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이제 꺾이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의 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이런 추세를 계속 간다면은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빙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십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작년 대선 때 보면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 한 42% 됐고 나머지 중도와 보수의 득표가 한 예. 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추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어쨌든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던 어제 TV 토론회.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일단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른당 가셨다가 또 탈당하시고 또 복당하시고 이렇게 정치적 일관성도 없고 신념과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지금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들을 수 있는 정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TV 토론회가 어제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답변을 하면서 조금 약간 이제 화가 난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지사 선거가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친 네거티브 양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결국은 경기 도민들의 앞으로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도정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뭐 그 욕설 녹음 파일이라든가 또는 뭐 여배우 공방 이런 것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남경필 후보는 지나치게 또 당적을 옮기면서 이런 정치적 일관성의 문제 또 아들의 뭐 병역 시절에 있었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경기도를 이끌 것인가 이게 대한 정책보다는 결국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아무래도 역시 일단 첫 주도는 남경필 후보의 경우는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지역 기반이라든가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추격해야 되는 그런 양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 추격세를 꺾어놔야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경륜을 보여주는 것.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이런 네거티브 양상에 쉽게 여기에 부안내동해서 네. 뭐 표를 찍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의 이 우리 유권자들이 표심의 방향은 큰 흐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생을 책임져주고 또 한반도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예.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바람 속에서 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후보들 모두가 유권자들에게 저는 마이너스 도리어 내 표를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정말로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잘못된 것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내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리더십은 나타나지 않을 때 유권자들에게 사실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적극적인 검증은 하되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또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짧게요. 남경필 후보가 요즘에 보면 이제 문클릭 이른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표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표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다. 한세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후보 모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사실상
투표 일주일 전이면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개 투표 10일 전쯤이면 유권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표심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고 있는 흐름과 남경필 후보의 상승세 및 기존의 도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결합이 될 건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일정한 도움은 되고 있지만 큰 변화를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좀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은 경남이 비상이고 지금 한국당은 대구가 비상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먼저 그 경남도지사 선거부터 좀 보면은 이 처음에 초반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드루킹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김경수 후보가 여론조사 흐름상으로는 2위 김태우 후보하고 차이를 벌려가다가 지금 어떻게 여론조사 흐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격차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예상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예. 어렵지만은 그동안 이제 김태호 그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조금 상당 부분 뒤져 있다가 왜냐하면은 김경수 민주당 후보의 지지표는 거의 다 결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약 한 50% 정도 된다면은 나머지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한 50%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후보가 흡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당 부분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선거는 결국 그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표심 결정이 한 3, 4일 전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예, 예. 사전 투표가 있지만 예. 사전 투표에 참여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쯤 이제 표심을 결정했을 거고요. 나머지 본선거 6월 13일 날 있을 그 투표 결정은 아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태호 지사가 김경수 후보를 상당 부분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작년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남 지역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비록 0.5% 차이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인 표 구조에서 민주당 기반과 또 자유한국당 기반이 비등하다면은 아무래도 김태호 지사가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이런 예. 중도와 보수표를 결집하면서 상당 부분 격차를 줄이면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간에 결국은 박빙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서 원장님 얘기로는 김경수 후보의 표는 이미 결집이 됐고 이제 김태호 후보 쪽의 표는 결집이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격차를 줄여간다고 하면 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줄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선거는 마지막까지 결국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보는 순간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김태호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고 있는 양상은 저도 예.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과거에 뭐 20% 넘는 그런 큰 격차에서 최근에는 뭐 10%대까지 좁혀졌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김태호 후보의 추격사가 상당히 강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남지사를 했고 과거의 선거에서도 큰 폭으로 지고 있다가도 승리하곤 했던 김태호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은 상당히, 더군다나 뭐 유권자를 만나면 정말 엎드려서 큰절까지 하고 굉장히 그런 유권자를 대하는 제스처가 큰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정치적 후견을 얻고 있는 김경수 후보의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예. 많이 했고, 이런 두 가지가 과연 어느 정도 표심에서 만날 것인가. 어쨌든 김태호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큰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또 역시 이 드루킹 사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큰 이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김경수 후보의 흐름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이제 불과 뭐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김태호 후보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김경수 후보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꾸준한 그런 민심의 향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두 개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표심을 만날지 저는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후보는 이제 대표적인 친문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서 패하면 후폭풍이 훨씬 클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좀 어떤 역량 결집이 지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를 좀 보면요, 이 대구 지역은 사실 한국당, 보수당이 깃발만 꼽으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보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34.5%, 그리고 민주당의 임대윤 후보가 29.6%. 저 정도면 지금 오차 범위의 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작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보수 쇄신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방선거 일에 한 번도 내준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뭐 국회의원도 보면은 이게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무소속 이렇게 또 분열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가 쉽지 않은 선거인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무응답과 모름 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층이 아무래도 나중에 당락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동층의 성향의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원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워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찍어줄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회초리를 들고 민주당 후보를 찍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후보 그 선거운동 막판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기반이고 텃밭인 네.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이 조금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30에서 40% 정도가 보통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응답이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어디로 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지방선거 말고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12곳입니다. 지금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불리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여론조사는 지금 여론조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 12곳 가운데서 11곳이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나머지 한 곳도 한국당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예. 뭐 지방자치 선거수도 그렇고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재보선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 많이 나올 때는 뭐 80%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지지율이 50%대 중후반으로 가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얻고 현재 재보선에서도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폭도 상당히 큽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뭐 20%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는 상당히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접전을 벌일 수 있는 곳들, 특히 과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던 지역 경우는 사실 막판까지 좀 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런 흐름 속에서 샤이 보수층, 다시 말해서 드러내놓고 내가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 규모가 이제는 그 부동층에서도 만일의 경우 다수를 점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더군다나 투표 바로 전날에 또 북미 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 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전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국민들 특히 그동안에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던 지역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하반기에 또 국회 운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지막까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응답층의 이 민심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북미 회담이 워낙 초대형 이슈라서 지금 지방선거 너무 묻혀 있고 후보 자질 없이 깜깜이 투표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거 잘못하면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공약 비교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